자, 이분도 약간 성빼시예요. 성실 빼면 시체. 증시저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소개한 거 맞죠? 네, 성실함의 좀 대명사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요. 네. 자, 오늘도 약간의 쌤이 책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셨을지 시장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금요일 미국 증시 강세가 이루어졌고 네. 최근에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다소 좀 안정화되니까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한 4포인트 가까이 뭐 강보합 정도로 출발해서 2390포인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현 선물 매도 출발, 약간 경계성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금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에서 투자 주체들은 제한적인 움직임, 수급을 보였고요.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가 2천억대까지 확대하면서 좀 빠르게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매수도 이때 동시에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10시를 지나면서 기관 외국인 양시장 쌍끌이 매수 전환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로 장중 2,400포인트로 회복했고요. 그런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코스피에서는 금융업이나 서비스업, 통신업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전반적인 강세가 보였습니다. 금융업은 최근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극단적 저평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경 중국이 이제 1년물 MLF 금리를 이제 동결 발표를 했는데요. 단 이제 춘절을 앞두고 7,790억 위안의 1년물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유동성을 충분하게 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컨센에 부합한 수준이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관련된 부분이 보입니다. MLF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게 1년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긴축금리를 설명할 때 이제 중국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춘절 자금 경색 가능성은 크지 않게 유동성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20일에 발표될 LPR 이게 이제 최우대 금리인데 1년물도 이제 결국은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걸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LPR 같은 경우도 MLF 금리에다가 1년물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이제 더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MLF가 이제 동결이 됐으니까 아마 최우대 금리도 20일 날 동결 가능성이 좀 높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상해 종합 지수가 장전 3,200선 회복하면서 뭐 국내 증시도 재차 상승폭을 더 확대했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가 12월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내 증시도 중화권 증시 개장과 함께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세 매수세가 확대됐고 외국인 선물 매수세도 또 확대됐습니다. 위안화도 이때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6.7위안 하회하면서 2022년 7월 수준으로 복귀를 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더 이루어졌고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이 EM 아시아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굉장히 외면했던 그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면서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EM 쪽, 아시아 쪽으로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쪽 시장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 증시가 상당히 견조하게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에서 엔화 및 위안화 강세 영향의 원달러 환율도 1,230원 초반대로 하락했고요.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역량이 형성됐고 말씀드렸듯이 다소 코스피 2,400선 초반 수준에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은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2020년 8월 이후에 처음이고요. 오늘 증시 상승은 대체로 이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위안화 강세 이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가 2015년 이후에 10일 연속 상승은 2번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9일 정도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목에 차거나 경계 심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나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기관 외국인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보였고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1월 이제 누적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금융이나 전기전자 서비스 등 매수를 했고요. 기계, 운송 장비, 화학 등 매도.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 금융, 철강, 화학 서비스 매수를 했고요. 운송 장비, 기계업종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업, 은행주들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은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기관 수면에서 유입됐던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주도 요즘에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 기대감에 장중 10%대까지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반면 기계 운송 장비가 가장 부진했고 방산주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디지털 컨텐츠나 IT 소프트웨어 강세를 보였고 특히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신작 출시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장중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회복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동향 쭉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초반부터 올랐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게임주가 최근에 또 괜찮죠. 네, 뭐 지난 12월 28일 날 이제 판호 관련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 외국산 게임 수입 허가가 발표됐는데 판호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었지만 중국이 이제는 좀 자신감이 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국내 최근 신작 관련된 판호가 일단 발급됐다는 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출시작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RPG 게임이 흥행을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MMORPG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고포류도 중국 중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임이지만 원신 등을 포함한 중국 게임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중국 시장에서 약간 판호가 열리는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5일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한 신작 에버소울 같은 경우도 양호한 성과를 내면서 뭐 기대를 이끌고 있는데 출시 처음에는 약간 기대감보다 매출이 좀 안 나와가지고요. 조금 실망한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만 10일 기준 한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 애플 7위, 구글 9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매 분기 한 종 넘는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1분기 중에 아키 에이지 워라든지 그다음에 2분기 중에 일본의 오딘,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에버소울 현황을 1월 16일 기준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1 단위로 이제 매출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참여해 있는데 1매출 한 8억 원 이상 계속적으로 견조한 매출세가 유지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이 절반가량 추정인데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괜찮고 국내 구글 매출 6위가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마케팅 본격화를 해서 글로벌 매출 증가가 강해서 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또 NC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올해 2분기에 신작 TL이 이제 콘솔이나 스팀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뭐 상반기 주요 대형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마 대형 신작으로 기대감이 유효한데요. 주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 TL과 그다음에 해외 쪽에 글로벌 게임이 출시된 게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넥슨이었나요? 네? 넥슨이었나요? 그 오버랩 되는 게? 넥슨이 아니고 그 뭐였죠? 되게 큰 회사였죠.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해외 쪽에서 했던 그 게임과 약간 비슷한 게임류고 그다음에 흥행했던 그 시간도 비슷한 게임이기 때문에 다소 그 게임 때문에 흥행 여부는 좀 열어봐야 된다는 인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게임사는 다소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기대감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일단 열고 난 다음에 흥행을 하더라도 이제 선반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게임들은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가상화폐 강세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주 강세도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가상화폐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상화폐 관련주는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 들어서 20% 이상 급등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요. 벌써 2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관련된 뭐 P2E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도 오늘 긍정적으로 주가가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암호화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전망은 약간 차별화됩니다. 일부에서는 그 여성 투자자들도 유입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 소매 지출의 80%를 담당하는 여성들의 암호화폐 보유 전체 규모가 전체 7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아직은 여력이 있다는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요. 그러면 7분의 6은 남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여성 뭐 유저들이 뭐 암호화폐 쪽에 보유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뭐 논리를 말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지만 어쨌든 논리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거래소들의 유동성 부정 문제가 좀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가에서 70%까지 더 빠진
$5,000까지 또 하락할 전망도 있다라고 또 나옵니다.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는 정말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만큼 이제 추정하는 쪽의 어떤 시각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게 보는 쪽도 있고 극단적으로 낮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여기에 근거한 주가의 모멘텀 흐름들은 다소 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펀더멘탈리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는 것보다는 사실 게임주가 여기 관련해서 연동해서 움직인 게 아직은 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변동성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NC소프트의 그 TL 이게 디아블로하고 좀 겹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디아블로가 글로벌 릴리즈가 됐는데 디아블로 그게 이제 지금 TL하고 좀 겹친다 이런 분위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시작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영화나 게임은 사실은 오픈해봐야 한다 이런 그쵸.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이어서는 뭐 같은 결로 다 콘텐츠와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 네. 네. 실제 그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데이터 AI에 따르면은 뭐 카카오 피코마 관련된 피코마와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의 라인 망가 이게 13일 기준 게임을 제외한 어플리케이션 매출 순위에서 전 세계 6위, 10위를 기록해서 톱 10에 뭐 글로벌 전 세계 톱 10에 두 개 다 든 거죠. 그리고 양사 스토리인 웹툴과 웹소설 이 두 개가 해외 사업 비중이 분기 거래 기준 60에서 70%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해외 쪽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니까 글로벌리즘 흥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피코마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도 지난해 전자책 플랫폼 이북 재팬을 인수했고 라인 망가와의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의 매출에 대한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미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두 플랫폼 웹툰 그다음에 왓패드 합산 1억 8천만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게 미국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이제 지금 그 유저들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엔터가 최근에 또 뭐 1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 성공했기 때문에 웹툰 쪽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뭐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서 일본의 망가, 그다음에 칸을 넘나드는 뭐 영웅들과 뭐 효과음 채워진 미국의 코믹스 이런 쪽에서의 한국식 그 세로 스크롤의 형식을 맞추고 있는 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웹툰이 글로벌 웹툰은 약간 표준처럼 돼가는 느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이라든지 스크롤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식으로 대부분 다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좀 그런 거죠. 이처럼 이제 만화 시장의 절대 강자 일본, 뭐 미국의 유명 작가, 출판사가 웹툰 형식을 일단 한국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한국의 웹툰이 이제 대세 형식으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의 콧대 높은 일본도 한국의 웹툰을 가지고 뭐 드라마 제작이나 이쪽도 가고 있는 사례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아무튼 그 웹툰에 대한 파워는 상당히 좀 글로벌리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핑거 스토리나 DNC 미디어, 탑콘 미디어, 카카오, 네이버 등의 웹툰 테마도 상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웹툰이 또 물론 이제 뭐 한국 웹툰도 그렇고 또 일본의 아주 뭐라 그럴까 위력도 좀 크잖아요. 웹툰에 대한 기본적인 뭐 만화나 웹툰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큰데 뭐 슬램덩크나 이런 쪽에 지금 극장용 웹툰도 제가 가서도 보기도 했지만 거의 100만에 가까운 또 우리나라에 또 뭐 또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일본도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강했던 웹툰 시장의 일본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경쟁력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할 수 있다 생각도 드는데요. 또 뭐 일본 웹툰도 또 그만큼 또 한국에서 굉장히 아직은 뭐 우리 애들 보더라도 아직도 뭐 피카츄를 포함한 뭐 피카츄. 많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피카츄. 엄청나게 오래된 웹툰이지만 한 번 캐릭터가 완성되면 또 그만큼 굉장히 오래 가는 그쵸. MD 뭐 상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슬램덩크 지금 광고 나오네요. 슬램덩크도 여기서 네. 굿즈를 뭐 판대요. 네. 현대백화점에서. 그렇군요. 네, 구정 지나고 아마 H 더 현대에서 네네. 아마 아마 아시네요. 팝업 스토어에 있는 걸로 제가 꼭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그냥 그 열쇠고리 하나 사고 싶어서 예. 간직하고 싶으셔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만화가 캐릭터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상업화하기에는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 한국 웹툰은 캐릭터 쪽보다는 오히려 스토리 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해서 네. 오히려 그 스토리에 대한 응용 쪽에 어떤 컨텐츠 쪽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 좀 차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뭐 한국의 웹툰의 특징은 최근에 이제 원 소스 멀티 유즈로 형식으로 가면서 뭐 드라마나 영화로 그렇죠. 제작되면서 굿즈까지 뮤지컬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우용우도 뮤지컬이 제작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슬램덩크를 실사판으로 한다. 약간 좀 보기가 별로 안 보고 싶을 어떤 느낌도 좀 드는 전혀 느낌이에요.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뭐 그런 약간의 느낌 그리고 뭐 피카츄 실사와 약간 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특징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웹툰에 대한 어떤 느낌과 뭐 아주 강자였던 그런 강국이었던 일본 쪽의 어떤 그런 컨텐츠 문화가 살짝 좀 다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컨텐츠 쪽도 소식이 있네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이게 그 과거에 저도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비자 갈등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중국 OTT에 올해 첫 한국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방영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일 오후 7시 신민아 씨 주연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중국 OTT 비리비리에서 서비스한다고 공지했습니다. OTT 이름도 참 재밌는 이름인데요. 그래도요. 아무튼 이제 그 중국 OTT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신규 서비스하는 건데 이게 뭐 채널 TVN에서 했고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뭐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2021년 8월 달에 이제 상영했던 드라마인데요. 이제 이게 뭐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전폭적인 어떤 뭐 한한령 제재를 완화시킨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증권의 코멘트에 의하면은 그 광전 총국이 중국 OTT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빌리빌리나 그다음에 이제 유쿠 같은 이쪽이 이제 구작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작품들이 대부분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중국 OTT들의 한국 작품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동시 방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조금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은 구작 방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최근에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은 그 지난달 넷플릭스 앱에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게 이제 MAU라고 그러는데 이게 1,160만 명을 기록했다고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8월 뭐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 인기를 끌면서 1,213만 명까지 올랐지만 이후에 석 달 연속 줄어들면서 지난 11월에는 1,090만 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1,160만 명까지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넷플릭스 앱 속에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티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등의 다른 OTT 사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TV, 디즈니 플러스 등도 실시간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국내의 어떤 파워도 상당히 입증되고 있다는 점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금융주가 참 뭐 연말부터는 계속해서 달리긴 했지만 개별주 거의 태반 형성되는 것처럼 아침에 오르더라고요. 요즘 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고 맞아요. 저희도 그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는데 네. 뭐 세미나가 즉각 수십 개가 잡힌 만큼 엄청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땠습니까? 네, 뭐 어제자로 모건스트리트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주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주 자료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그다음에 경기 선행주로의 성격, 자본 정책 등에 의한 업사이드를 설명하면서 이제 리포팅을 했고요. 덕분에 이제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는 다소 좀 차익 매물이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건스털리에서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IBK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또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신한지주의 주주 친화 정책 강화 발표 그리고 뭐 이익 증가율이 높지 않더라도 순이익 증가와 배당 성향의 상승이 계속되면서 주주 친화 정책까지 계속되면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점차 커질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됐고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변경되면 상당히 좀 낮은 PBR 밴드가 상향 조정될 이벤트로 충분히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사이클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NIM의 그 약간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후에 여기서 새롭게 좀 따라잡아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섹터로 볼 수 있겠고요. 그 고민이 가장 크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지금은 가장 여기에서 워낙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싸긴 싼데 최근에 꽤 올라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NIM에 대한 피크아웃 이런 부분에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눌림목 내지는 적어도 좀 조정 이후에 좀 길게 보고 좀 보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은행 담당하는 김정 연구원이 이 은행주 자료를 월요일자로 이제 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타이틀이 뭐였냐면 지난주였었죠. 타이틀이 뭐였냐면 왜 은행주인가 2였어요. 원이 이미 나왔던 예, 거군요. 원은 작년 가을에 이제 이미 내놨었고 가을에. 네, 그러면서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냥 금리 튀고 있었던 시기니까 네. 당연히 은행주에 관심은 가지만 순이자 마진이 축소되어서 오히려 그런 신호가 주식을 던져야 되는 신호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원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역시 그겁니다. 단순한 어떤 마진 구조에 대한 변화에서만 볼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높은 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됐을 때 지금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낼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금융산업, 네. 특히 은행이 받는 관심이 작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여기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수익률을 목적으로 은행을 보는 관점과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의 결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 네, 그거는 조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그러니까는 포트 어떻게 안에서는? 다르냐면 좀 덜 빠질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에서 관심이 더 크다라는 여기에 거죠. 수익률을 그렇죠.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구분지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은행주에 물려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그때가 2016년이었나요? 그때 막 금융주 같이 랠리 펼쳤을 때 네. 정말 고점에서 딱.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버틸 수 있었던 건 배당. 그렇죠. 배당이 또 꽤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 배당으로 버티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잘 빠져나왔던 그런 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금융주 앞으로 흐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음식료 쪽 볼까요? 네, 뭐 기업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시 이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대비 대부분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투입 원가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영향은 올해 2분기부터 그리고 곡물 가공품의 투입 원가 안정화도 올해 3분기 정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니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국제 곡물 가격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이제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조금 하향 안정화가 확실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두가 살짝 올라온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에 이러한 곡물 관련된 뭐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레깅해서 일단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약간 곡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레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6개월 정도로 조금 길게 레깅을 할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음식료 업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가격을 또 꽤 올렸죠. 가격 전가를 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진 스프레드가 올해 2분기부터 점차 확대되면서 뭐 제분, 제빵, 라면 업체 이쪽으로 소맥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로 보여서 뭐 농심이라든지 상향식품,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실적단으로 보면 올해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상당히 좀 스프레드 개선 때문에 좋아질 걸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또 변화가 좀 있나 보군요. 네, 이제 사실 그 순수 NCC 업체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아마 작년 4분기 실적도 어쩌면 적자의 가능성도 있고요. 작년 3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또 냈기 때문에 밸류로 보면 상당히 좀 PER 밸류가 별로 안 나오는 구간인데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보고서는 결국은 이제 선제적인 재고 확보 움직임 그리고 이제 올해는 경기가 어쨌든 중국 쪽에서 좀 풀리면서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좀 실적 개선이 보인다라는 뭐 그런 논리로 이제 주가가 NCC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면 30-40%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주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에너지 부족 때문에 뭐 정방업체들 가동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뭐 향후에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논리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BD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BD가 연말 이후에 13% 급등하고 있으면서 아마 다른 SBR이나 MBR 등의 다운스트림 쪽에 상승 자극이 예상되면서 금호석유 상당히 긍정적이다 코멘트를 했고요.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판덱스 가격이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스판덱스 중국 가동률과 재고일수가 이제 반전되고 있다인데요. 상당히 가동률이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가동률이 회복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재고일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고는 그래서 준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스판덱스 가동률은 이제 63%에서 75%로 많이 이제 가동률이 급등하고 있고 재고일수가 35일 정도 되는 재고일수가 25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효성 TNC가 상당히 스판덱스 가격의 반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그러니까 이제 오일 제품이죠. 예를 들어서 뭐 S-오일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중국의 12월 석유 제품 순수출량이 442만 톤, 11월 대비 45%나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 석유 제품은 굉장히 많이 정유 관련된 쪽으로 많이 수출을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최대치니까 약간 뭐랄까 정제 마진이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중국의 석유 제품 순수출 관련된 12월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전 월비 45% 증가했고요. 2년 내에 최고치까지 최근에 순수출이 올라왔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쿼터 추인데 별로 수출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많이 쌓아놓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이 또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유 부분은 살짝 뭐라 그럴까요? 아시아 정제 마진 둔화 가능성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순수 NCC나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 TNC, 뭐 금호석유와 같은 쪽하고 조금 결이 약간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어떤 섹터도 볼까요? 네, 임플란트 의료기기, 미용기기, 보톡스 쪽인데요. 뭐 표를 좀 먼저 띄워주십시오. 이 다올투자증권의 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춘천시, 뭐 화성, 수원, 뭐 강수, 강남, 이 미용기기나 치과 영상, 임플란트, 톡신 대부분 회사들이 있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예. 그렇죠. 소재지인데 좀 까맣게 좀 되는 것이 춘천시가 있는 곳이 휴젤이 있는 소재지고요. 수원시가 덴티움이 있는 소재지고, 뭐 고양시가 루트롤이 있는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QOQ, 그러니까 지난 4분기 품목별 지역별 수출 실적 추이 비교인데 좀 두드러지게 좋았던 곳을 보면은 휴젤이나 뭐 덴티움, 루트로닉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쪽이죠.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 그래서 지금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3분기 대비 좀 좋았다라는 쪽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이제 약간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춘천, 수원, 고양시에서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그게 저 기업들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소재지가 있는 회사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춘천시의 뭐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네. 따라가서 체크를 하거나 이런 뭐 개인적인 투자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진짜요? 강서구에 뭐 어디에 있다, 강동구에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지표를 보고 거기에 회사가 뭐가 있으니까 이쪽에 수출입이 좋았으면 그 회사 좋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아주 그런 투자자들도 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이제 춘천시에는 휴젤이 있고 뭐 수원시에 덴티움이 있고 뭐 루트로닉이 고양시가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따라가서 이제 그걸 확인한 투자자들 실제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보는 인사이트를 가진 분도 계신데 이렇게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이렇게 낸 거죠. 이렇게 낸 거고요. NH 투자증권의 보고서도 보면은 지난해 12월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임플란트 수출액이 7,188만 달러. 이게 전년비 15% 증가 그리고 월간 단위로 14% 증가하니까 월간 수출 최고치를 임플란트 쪽에서는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뭐 VBP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은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이렇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역에서도 큰 폭의 성장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비선진국,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이머지 국가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P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임플란트가 좀 빠지면서 PR 10배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논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에스테틱 관련된 12월 수출액도 7,841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월간 단위입니다. 12월 달. 그때 보면은 아마 11월 달 대비해서 3% 증가하는 양호한 성적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제이시스 금천구 쪽도 무난한 12월 실적도 나왔습니다. 강남구 쪽에는 클래시스 추정인데 브라질향 기기 수출액이 상당히 감소를 했지만 4분기 전체 브라질향 기기 수출액은 아마 QOQ 93%나 증가하면서 대폭 성장을 아마 클래시스가 한 걸로 보이고요. 톡신 수출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아마 전반적인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한 임플란트 관련주라든지 미용기기, 의료기기, 보톡스 이쪽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그런 투자의 방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섹터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반도체 IT 대표주 인터넷주는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이 약간 마무리되는 관점에서 성장주에 대한 뭐 과거 낙폭 과대, 특히 인터넷주 같은 경우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성장주에 대한 반등 이런 쪽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상반기까지는 아마 마케팅 비용이나 고정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익 개선세가 조금 더디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그게 이제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쪽도 아마 바닥론 여전히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고나 이런 것들이 4분기 대비 이제 1분기가 좀 재고 조정이 되면서 아마 이제 바닥론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계속 이제 리포팅이 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IT 대표주 인터넷 특히 이제 IT 대표주 중에는 일부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꽤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12월 데이터 MLCC 관련된 재고가 많이 조정이 됐다. 이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이쪽도 상당히 좀 올라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IT 대표주들도 상당히 좀 재고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리오프닝 쪽 한번 또 볼까요? 네, 뭐 중국 소비 관련인데도 재밌습니다. 지금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17일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관련된 상황과 중국 코로나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을 가운데 아마 이제 설 연휴 전후로 아마 설 지나고일 것 같은데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이 실내 마스크 관련된 해제 시점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게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거나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주간 치명률 0.1% 이하이거나 4주 이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거나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동정기 추가 접종률이 각각 50에서 60% 달성 등이 되면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고령층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충족된 걸로 알려지니까 아마 실내 마스크가 좀 설 지나고 아마 벗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틴트라든지 이런 색조 쪽에 방점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장품주도 꽤 좋았는데 자,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에스티로더입니다. 중국에서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가격 인상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티로더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에스티로더는 라메르와 더불어서 6% 전후에 올해 2월 달에 중국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레알, 랑코모 1에서 8%, 키엘은 3에서 10% 정도가 2월 달에 중국에서 가격 인상됩니다. 중국에서만인가요? 아니면 글로벌 전체인 건가요? 일단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아까 띄워준 것도 중국에서 띄워진 에스티로더의 공식 발표문이고요. 그리고 록시땅도 뭐 한 2에서 5%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디올도 아마 14에서 18%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겔랑도 2에서 5%, 지방시도 6에서 15%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가격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좀 어떨까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주가 좀 괜찮은 모습을 오늘 보이기는 했지만 이게 글로벌 화장품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갈 때 한국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브랜드력을 회복하느냐 이게 좀 추후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근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그 방역 완화 이후에 최근까지 약 1개월간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감염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공식 통계를 사실 발표는 했습니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뭐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일단 이야기됐는데요.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1개월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이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집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0.015% 치사율로 계산하면은 약 4억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고요. 인구가 14억 인구니까 28.6%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여전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현지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 쪽에서 있었던 분위기는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많이 이제 감염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피크아웃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확실하게 올라온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 가격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한 달쯤에 전에 장당 12안 그러니까 마스크가 1,8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N95 마스크가 장당 최근에 제품이 1위안대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 180원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우리 하거든요. 옛날에 네. 마스크 막 3,000원씩 사던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생각하면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 달 전에 마스크 가격이 지금 10분의 1로 지금 현재 팔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부분도 우리가 뭐 좀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봐야 하냐면 이겁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십시오. 이 중국의 지금 저축률이에요. 이 저축 금액인데요. 중국인들이 작년에만 17조 8천억 위안, 2조 6천억 달러니까 3경을 작년에 저축을 한 겁니다. 3경. 어디 못 나가니까 그냥 번 네. 돈 다 저축한 예. 거군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수입액의 3분의 1을 전부 저축으로 돌렸다고 네. 하거든요. 작년에 그 저축입니다. 한 해 저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3년간 초과 저축액이 5조 6천억 위안, 이게 8,270억 달러니까 1경 정도입니다. 1경. 예. 그러면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축률이 17%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저축률이 3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중국인들이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게에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정말 무서운 보복 소비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제 방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된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등이나 아니면 인바운드 이런 쪽은 사실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화장품은 브랜드력 회복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인바운드는 좀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행객에 따르면은 이번 설 기준 연휴 단거리 항공권이 80% 이상 다 팔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태국, 베트남 이쪽으로 지금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말 사이에 저도 이제 홈쇼핑을 보니까 거의 유럽 쪽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가고 싶네요. 예, 코타키나발루 이쪽도 굉장히 많고 유럽 쪽의 상품도 굉장히 많고 베트남도 많고 일본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월달 극성수기예요. 대부분 다 방학 시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짧은 설 연휴 기간에도 여행을 즐기자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공이나 여행주 이런 쪽도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이 5.5% 정도니까 생각보다 나흘 만에 또 한 자릿수로 계속 떨어지면서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올해 그 요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인바운드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약간 추정을 한 커멘트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가 보통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은 2개월 정도 후에 인바운드가 살아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50% 정도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올해 중국 인바운드는 그렇다 보면 약 150만 명 정도에서 200만 명 정도까지 아마 중국 인바운드가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삼성증권에서 추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800만 명 정도 이상까지 인바운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 삼성증권에서 나온 그 코로나 정책 변화와 리오프닝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인데 인바운드 재개가 어쨌든 춘절 양회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귀이 되면 아마 단체 여행 하반기 시작되면서 인바운드 정상화가 하반기에 시작되고 2024년도에 상당히 큰 폭의 인바운드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항공 관련도 마찬가지고 여행사 그다음에 뭐 면세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조금 길이 남았다. 최근에 먼저 선반영된 감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이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약 1,000억 규모의 유럽 3대 비즈니스 패키지 홈쇼핑 매출이 다 완판됐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된 것도 사실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국내에서도 해외 쪽 유럽 쪽의 소비가 상당히 좀 패키지 여행도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여행을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물씬 듭니다. 3년째 못 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동차 쪽에는 또 어떤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이제 사실 완성차 쪽이나 국내 자동차 섹터는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이슈가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작년 12월 기준 미국의 신차 재고가 180만 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4분기 동안 미국 신차 재고가 37%나 증가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수요가 약간 좀 둔화되기 시작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일간 판매 강도가 2% 개선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차 재고가 37%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수요가 조금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흐름이 지속되면 인센티브가 상방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다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약간 올해 둔화되거나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가 미국 가격에 파격적인 인하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3일 날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최대 20%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더군다나 SUV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모델 Y 롱 레인지, 이게 이제 긴 모델이잖아요. 그것도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IRA 텍스 크레딧 대상이 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FSD 상용을 앞두고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로 가는 길인데요. 이쪽 관련해서 하드웨어를 최대한 싸게 많이 팔고 이렇게 쫙 깔아놓은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된 쪽에 스텝 2로 가겠다, 이런 쪽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략은 어떻게든 마진율이 GPM이 약 30% 낮은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깎아서라도 시장에 어쨌든 차량을 굉장히 많이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방점을 나중에 다음 스텝으로 가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인하가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2023년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령 가능 모델과 상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모델 테슬라 모델 3도 들어가죠. 그리고 쭉쭉 나오는데 모델 Y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 Y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격이 4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EV6 국내의 EV6 전기차가 지금 5만 달러거든요. 네. 더 싸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내 완성차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약 43,00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모델 Y가 국내 모델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죠. 그렇다 보면 아마 해외 쪽이든 어디든 테슬라 쪽을 좀 선택할 가능성도 좀 높은, 그러게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약간 선호도랄까 그런 쪽에서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완성차 주가가 오늘 조금 좋지 못한 그림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테슬라의 최우선 화두는 전 세계 누적 운행 대수의 증가에 방점이 있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레포트를 냈고, 그걸 보니까 지금 다음 표를 좀 하나 보여주시죠. 뉴 모델 Y 인벤토리 레벨인데 이게 보면 모델 Y의 레벨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해외 쪽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가격 인하를 확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월간 판매가 그 전달보다 5배 이상 구매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이 구매가 확실히 이제 볼륨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격 인하가 이제 어떤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대한의 생산, 최대한의 판매 전략이 아마 테슬라 쪽이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일부 완성차는 좀 위협을 받게 되는 가격 수준에 어떤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 2차 전지 쪽은 어떠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부품 업종은 약간의 테슬라의 동행 성장 가능성의 업종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긍정적일 수 있다 보면서 멜츠증권에서는 테슬라가 만약에 이렇게 생산 최대 그리고 최대한의 판매 전략이라면 그와 연동되는 종목은 LNF다. 그러다 보니까 LNF 쪽에 관련된 모습, 그리고 같이 연동되는 만도, 테슬라 쪽에 만도가 영향이 있거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LNF와 만도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멜츠증권에서는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요. 저렇게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치킨 경쟁이 네. 배터리 쪽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의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볼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 아직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차량의 MS가 정확하진 않지만 7%대, 1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30%까지 팔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룸이 남아 있으니 수요는 아직은 그래도 남아 있다고, 좀 룸이 남아 있도 충분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나 셀 쪽은 오히려 원자재, 리튬이나 이게 포함한 원자재, 삼원계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 원자재 연동해서 이제 단가를 많이 매긴다고 합니다. 대부분 계약들이 셀이나 소재 쪽이 이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그러면 그 뒷단에 연동되는 게 3개월, 6개월로 연동이 되는데 소재, 셀 이렇게 연동되는 시가가 약간 레깅이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매출 볼륨이 이제 빠지게 되는 어떤 이슈로 되기 때문에 수요 관련된 부분이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소재, 그러니까 NCM 관련된 소재 쪽에 어떤 가격의 하락이 결국 매출 볼륨의 하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오히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군요. 유통 쪽 이야기가 쭉 많네요. 네, 뭐 간단하게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 일반적인 우리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거에 의무 휴업 등의 규제 강화 시기에 상당히 이익률이 안 좋았죠. 성장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쇼핑이. 그리고 2018년 뭐 19년 이쪽에는 쿠팡 등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본격적인 확장 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보면 대구시에서 2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한다. 이게 나오면서 아마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이제 주말이 아니라 이제 일반 평일로 이제 의무 휴업일을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개했던 매스 어떤 그런 접근은 뭐 주말이 아무래도 좀 집중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익 증가는 분명히 정확하게 지금 당장 얼마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이익 증가는 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말 근무 수당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비용,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비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딱 잘라서 뭐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투증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업에서 결국은 의무 휴업의 규제 강화가 약간 풀리니까 이건 긍정적이다. 두 번째로는 쿠팡 등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아직은 성장을 조금 더 하지만 과거의 성장폭보다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아있긴 하나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판관비 이슈는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썸머 캐리백 환불 비용 때문에 발생했던 한 500에서 600억 비용 발생도 올해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마 500에서 600억이 전년 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이 보인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 이마트 24 부분도 작년 2분기, 3분기 이미 OP 영업이익이 흑자 기록으로 돌아섰으니까 대부분의 자회사 개선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바텀 라인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선양의 롯데 복합타운도 매각에 합의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어떤 그쪽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약간 또 규제를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복합타운의 중국 쪽의 매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완화 분위기도 있는 상태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주 이야기 살짝 좀 볼까요? 네, 방산주는 그냥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어우. 골드만삭스에서 네.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미국의 방산업종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국방 예산 피크,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피크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을 뉴트럴해서 아예 셀 매도 의견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윤석열 정부가 또 이제 해외 쪽에 순방하면서 그런 약간 세론 뉴스의 분위기도 있고 방산 관련해서도 이런 골드만삭스의 약간의 매도 부정적인 의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국내 방산주도 오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하루 종일 시장 이야기를 또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오신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